애비 없이 자라서 근본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른에게 돈 쓰는 예절도 못 배우고.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진경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발도 다 벗기 전이었어요. 진경의 뺨을 때린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어디 감히 엄마한테 욕을 하고 집을 나가? 오늘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기 전에는 못 가.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앉아있고 방문 앞에는 백수인 시동생까지 서 있었습니다. 다들 진경이 사과하러 올 거라고 생각한 얼굴들이었지요. 진경은 벽을 한번 짚었다가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어요. 입 안쪽이 살짝 찢어졌는지 혀끝에 피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진경은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신우이를 한참 바라보던 진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손대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신우이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그날 진경은 사과하러 시댁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 가족에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편 기철이 정말 어느 편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간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작은 시댁도 남편도 아니었어요. 홀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며 몇 년 동안 모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진경은 아버지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어머니와 둘이 살았지요. 어머니는 작은 백반집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면 나가 국을 끓이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에도 다음 날 쓸 마늘과 파를 다듬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손가락 마디는 늘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칼에 베인 자국과 뜨거운 물에 댄 흔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경은 어릴 때 체구가 작은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몇 번 맞고 돌아온 적도 있었지요. 그때 어머니는 딸에게 가서 똑같이 때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태권도장에 보내고 중학생이 된 뒤에는 복싱도 배우게 했어요. 어머니는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때리지는 마라. 대신 누가 널 함부로 때리게 두지도 말고. 그 말은 진경이 마흔을 앞두고 다시 시댁 현관에 서게 됐을 때까지도 마음에 새겨져 있었지요. 대학을 졸업한 진경은 잠깐 회사에 들어갔지만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진경이 정말 좋아했던 건 옷이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사람 얼굴보다 어떤 재킷을 입었는지 먼저 보고 동대문 시장에 가면 비슷해 보이는 옷 수십 벌 중에서도 어느 옷의 핏이 더 예쁜지 금세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진경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옷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 온라인으로 작게 시작해보려고.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식탁 위에 통장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통장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진경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진경이 이걸 다 주면 엄마는 어떡하냐고 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러도 괜찮아. 대신 네가 정했으면 남 탓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봐. 그 500만 원이 진경의 사업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룸 한쪽에 행거 2개를 놓고 시작했어요. 모델을 쓸 돈이 없어 진경이 직접 옷을 입고 삼각대를 세워 사진을 찍었지요. 주문이 하루 한두 건 들어오던 날도 있고 한 벌도 팔리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경은 매일 동대문 시장을 돌았어요. 남들이 이미 많이 가져가는 옷보다 아직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옷을 고르고 한 벌을 어떻게 입으면 3가지 분위기로 보일지 직접 코디했습니다.
그 감각이 조금씩 통하기 시작했지요. 결정적인 건 봄에 가져온 트위드 재킷이었습니다. 밤늦게 주문 알림이 계속 울려 진경은 처음에 사이트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확인해 보니 주문이 100건이 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경은 어머니에게 전화해 정말 큰일이 났다고 했지요. 어머니가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진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옷이 너무 많이 팔렸어. 나 혼자 포장도 못하겠어. 그날 어머니는 식당 일을 끝내고 와 새벽 3시까지 택배 봉투를 붙여주었어요. 그 상품을 시작으로 쇼핑몰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물론 잘 되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요. 사이즈를 잘못 표기해 하루 종일 환불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물건을 못 준다고 해 주문 수백 건을 취소한 적도 있었지요. 그래도 진경은 그럴 때마다 다시 동대문 새벽 시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지금의 남편 기철을 만났어요. 기철은 소형 화물차로 옷과 부자재를 배달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훤했고 무엇보다 성품이 다정했지요. 진경이 커다란 옷봉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휘청한 날, 기철은 묻지도 않고 2봉지를 들어 자기 어깨에 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옷이 젖지 않게 먼저 차 안으로 실어주고 진경이 밤을 새운 얼굴로 시장을 돌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어요. 기철은 진경이 성공하고 난 뒤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고 때문에 울고 카드값 날짜를 계산하며 거래처 앞에서 서성이고 길바닥에 앉아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진경은 이 남자만큼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둘은 4년을 연애했어요. 그 사이 진경의 쇼핑몰은 직원 1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고 사무실과 촬영실도 따로 생겼습니다. 진경은 어머니 식당을 고쳐드리고 생활비도 챙겼지만 여전히 직접 동대문 새벽시장을 돌았어요. 기철도 그런 진경을 좋아했지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기철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경비 일을 해온 아버지가 요즘 부쩍 힘들어 하신다며 결혼하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자기도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진경은 그 말을 좋은 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기철이 말한 형편이 나아진다는 말 안에 진경의 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요. 결혼 초 시댁은 진경에게 무척 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며느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크게 한다고 자랑하고 시아버지도 만날 때마다 아들이 복이 많다며 웃었어요. 진경 역시 가족이 늘어난 게 싫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와 둘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시부모와 시누이, 시동생이 북적거리는 자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결혼 석 달 뒤 시아버지가 경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였어요. 진경은 당연히 건강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기철에게 병원에 제대로 모시고 가보라고 하고 실제로 검사도 받았어요. 하지만 당장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진경은 시아버지가 평생 일했으니 조금 일찍 쉬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기철은 부모님의 수입이 끊겼으니 매달 생활비를 드리자고 했어요. 진경도 친정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처음에는 고맙다는 전화가 왔지요. 그런데 생활비가 정착되자 다른 비용도 하나씩 진경에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연락이 오고 시아버지의 치과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실 소파를 바꿀 때도 기철은 이번 한 번만 해드리자고 했지요. 진경은 처음 몇 번은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형편이 되는데 가족에게 그 정도 못 해주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은 점점 짧아지고 필요한 물건을 말하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느끼게 한 사람은 시누이였지요. 어느 날 시누이가 진경의 회사에 놀러와서
출시 전 촬영 샘플로 들어온 코트를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 몸을 돌려보더니 아주 마음에 든다며 가져가고 싶다고 했어요. 진경은 직원들이 재고 처리를 해야 하니 원가만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웃으면서도 섭섭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요. 옷 장사하면서 신우이한테 옷 한 벌도 못 줘? 내가 남도 아니고. 결국 진경은 그냥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직원 하나가 중고거래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대표님, 이거 우리 신상품 아니에요? 신우이에게 준 코트였습니다. 새 상품 미착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판매 중이었지요. 진경은 처음에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뒤 진경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코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고요.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에게 조금 커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진경이 출시 전 새 상품을 그대로 파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하자 신우이는 오히려 반발했어요. 나한테 준 순간 내 옷이잖아. 안 입는 거 팔 수도 있지. 내가 장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진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철에게 솔직히 불쾌했다고 말했어요. 기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나는 원래 안 쓰는 물건을 잘 파는데 가족끼리 옷 하나 가지고 너무 의미를 두지 말자는 것이었지요. 그 뒤 신우이는 신상품이 올 때마다 링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사이즈를 빼놓으라거나 조카의 행사에 입을 원피스를 보내달라는 식이었어요. 진경은 어느 순간부터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쇼핑몰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을 주력 상품을 맡긴 거래처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예약 주문 수백 건이 한꺼번에 밀렸습니다. 문의 게시판은 환불 요청으로 도배되고 진경은 직원들과 사흘 가까이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바로 그때가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송금이 이틀 늦어졌지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활비 입금이 안 됐구나. 무슨 일 있니? 진경이 회사 사정을 설명하며 며칠 안에 보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장사가 아무리 바빠도 시부모님 생활비가 먼저 아니니? 우리는 그날 들어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경은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탁하던 돈이 어느새 월급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형편이 되니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진경이 보내는 돈을 이미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진경은 그날 처음으로 시댁에 보낸 돈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냉장고, 치과 치료비, 소파, 명절 비용, 신우이가 가져간 회사 상품들. 하나하나 적어놓고 보니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기철에게서 나간 몫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은 대부분 진경의 계좌에서 나가는데 기철은 늘 옆에서 가족으로서 이 정도는 드리자고 요구했어요. 진경은 그때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시댁에 돈이 들어갈 때 기록은 남겨두자고 생각했어요. 그 기록이 나중에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동생은 30이 넘도록 직장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다가 몇 달 지나면 그만두고 친구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얼마 못 가 접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막내가 아직 자기 길을 찾는 중일 뿐이라고 감쌌습니다. 진경은 시동생의 인생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적당히 거리를 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오후 시동생이 예고도 없이 진경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직원들 눈을 피해 대표실 안으로 들어온 시동생은 문을 닫자마자 얼굴이 달라졌어요. 연애하던 여자와 크게 다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주 안으로 상대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경은 자세한 사정을 물었지만 시동생은 끝까지 얼버무렸어요. 대신 시동생은 합의와 관련된 내용과 지급 기한이 적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필요한 돈은 700만 원이었어요. 진경은 바로 기철과 부모님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형이 알면 자기를 죽일 거고 어머니가 알면 쓰러질 거라며 매달렸어요. 형수님, 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돈은 꼭 갚을게요. 현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확인되는 계좌로 바로 보내도 돼요. 진경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돈보다도 가족 몰래 자기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은 진경이 확인한 계좌로 직접 보내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2번 다시 가족 몰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동생은 바로 서명했어요. 700만 원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시동생은 진경만 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상환 날짜가 가까워져도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경이 한 번만 물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고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하면 갚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지요.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목소리였어요. 상환 날짜를 미뤄달라는 얘기를 한참 하던 시동생이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때 형도 형수님한테 한번 부탁해보라고 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진짜 안 갚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진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도 뒤늦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차린 모양이었어요.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진경이 침착하게 물었지요. 기철 씨가 나한테 가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기철에게 진경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물었어요. 기철은 처음에는 동생이 너무 급해 보여서 그냥 진경에게 상황을 설명해보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이 계속 묻자 결국 인정했지요. 자기가 직접 돈을 부탁하면 진경이 싫어할 것 같았지만 동생이 직접 사정하면 한 번쯤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경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자기가 거절할 것 같아서 남편이 동생을 회사로 보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나한테 직접 말하기 미안한 돈을 왜 나는 대신 줘야 해? 내가 싫어할 걸 알면서도 동생을 보낸 거잖아. 기철은 가족이 급한 상황이었다며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진경은 그날 처음으로 기철에게 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 수입이나 회사 형편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다니냐고요. 기철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서로 형편 정도는 아는 것 아니냐고 했지요. 진경은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철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부모님 생활비도 앞으로는 자신이 더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진경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몇 달 뒤 추석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추석을 앞둔 일주일은 쇼핑몰의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연휴 전에 상품을 받으려는 주문이 몰려서 진경은 명절 전날에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래도 다음 날 아침 진경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차례상 준비돈도 미리 보냈지요. 다만 예년보다는 조금 적게 보냈습니다. 세금과 거래처 정산이 한꺼번에 겹친 달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진경이 도착했을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전 부치는 동안 냄비를 세게 내려놓고 접시를 탁탁 부딪히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요. 결국 시어머니는 점심 무렵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차례상 비용을 너무 적게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진경은 회사 지출이 많아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지요. 그래도 상차림에는 부족하지 않을 액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명절 차례상 비용을 아끼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까지 자기 시댁 며느리들과 비교하며 말을 보탰지요. 진경은 처음에는 최대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돈을 그렇게 벌어도 어른한테 쓸 줄 모른다고 몰아붙이자 진경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제가 얼마를 벌든 그게 어머니가 요구하실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가 잘 번다는 이유로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경의 친정엄마까지 들먹였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결혼 때 큰돈을 보태준 것도 없는 걸 보면 네가 너의 친정엄마를 닮아 돈에 이렇게 박한가 보구나. 진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이야기만 하세요. 제 엄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진경이 분명히 경고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자 더 독하게 나왔지요. 애비 없이 자라서 근본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른에게 돈 쓰는 예절도 못 배우고. 그 순간 진경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기철은 자기 엄마가 진경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걸 들으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진경은 앞치마를 풀어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해 모은 500만 원을 제게 주셨어요. 그 돈으로 제가 처음 옷을 떼오고 그게 지금 제 회사가 된 거예요. 진경은 한 번도 시댁에서 자기가 얼마나 해주었는지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더 이상 참지 않았지요. 시부모의 생활비도 냉장고와 병원비도 명절 때마다 보낸 돈도 결국 자기 회사에서 나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제 엄마가 뭘 못해주셨는데요? 적어도 남의 딸이 번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더 이어지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진경의 머리채를 움켜 쥐었습니다. 진경은 바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자기 머리에서 떼어냈지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일어나더니 집안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기철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자기 엄마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경아, 당신이 말을 심하게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신 거지. 진경은 그 한마디를 듣고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기철은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은 것도 잘못이지만 진경이 먼저 어른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진경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례한 말을 하고 머리채를 잡은 사람보다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든 아내의 태도를 먼저 탓하고 있었어요. 진경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 기철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만 남겼지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에게서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른에게 대든 진경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진경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기철이 집에 들어와 진경을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당신이 억울한 건 이해해. 하지만 아랫사람이 먼저 어른들께 사과드려야 나도 중간에서 부모님을 달래드릴 수 있어. 진경은 중간이라는 말을 하는 남편이 황당했어요. 기철은 늘 자기가 부모와 아내 사이에 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경은 이제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잠시 뒤 진경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직접 갈게. 기철은 진경이 마음을 돌린 줄 알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진경은 사과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루어온 것들을 직접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생활비를 끊겠다는 것. 시누이는 회사 물건을 더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것. 시동생은 700만 원을 약속대로 갚으라는 것.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을 벌리는 일을 그만두라고 분명하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기철이 일을 보러 나가자 진경은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바로 열렸어요. 시누이가 현관에 서 있고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기철이 며느리가 사과하러 갈 거라고 미리 말해둔 모양이었지요. 진경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시누이는 어머니에게 무릎부터 꿇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진경이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신우이가 갑자기 손을 올렸어요. 진경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신우이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진경이 신우이의 팔을 막았어요. 신우이가 몸으로 밀고 들어오자 진경은 어릴 적 배운 대로 상대와 거리를 만들며 밀어냈습니다. 신우이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동시에 달려들려 하자 진경은 두 사람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먼저 때리러 온 것도 아니고 오늘 할 말만 하고 갈 겁니다.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시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수라도 어른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끼어들었어요. 진경은 시동생을 한번 바라보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700만 원부터 갚아. 순식간에 시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냐고 묻자 진경은 가방에서 차용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시동생이 여자 문제로 급하다며 찾아와 700만 원을 빌려갔지만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동시에 시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진경을 몰아세우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시동생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확신했어요. 이 집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것을요. 진경은 거실 가운데 서서 자기가 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 오늘 사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어제 일도 정리하고 앞으로 제가 어디까지 할 건지 직접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진경은 더 이상 생활비를 자기 계좌에서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의 생활비는 앞으로 아들인 기철과 상의하라고 했어요. 신우이에게는 회사에서 판매할 상품을 공짜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요. 시동생의 700만 원 역시 차용증에 적힌 날짜대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경이 돈으로 가족을 협박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진경은 그 말에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협박이요? 제 돈을 제가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조건 없이 베풀어드린 걸 이제는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더 흥분했어요. 그리고 화가 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기철이가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아버지 일도 그만둔 건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진경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경의 귀에는 그 뒤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철이가 네 장사 잘 되니까. 시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 기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진경은 그때까지 남편이 진경의 돈으로 부모의 노후를 부담시키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경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진경에게 신우이는 아직도 화를 내고 시어머니도 뒤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진경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진경은 시댁을 나온 뒤 며칠 전부터 찾아놓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지요. 그동안 정말로 이혼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경은 상담실에서 결혼 전부터 운영해온 쇼핑몰과 결혼 후 늘어난 자산, 부부 공동재산, 시댁에 보낸 돈과 시동생의 차용증까지 차례로 설명했어요. 무엇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문의하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했지요. 그날 밤 진경은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몇 년간 시댁으로 나간 송금 기록과 사업 관련 자료를 하나씩 모았어요. 컴퓨터에 폴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결혼 결산이었지요. 그때 남편 기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경이 시댁에 다녀왔다는 말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어요. 기철은 사과하러 간다더니 왜 집안을 더 뒤집어 놓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진경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사과하러 간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오늘 어머니한테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들었어. 기철이 조용해졌습니다. 진경은 그 침묵을 듣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집에 와. 우리 이제 당신 가족 말고 당신하고 내 이야기 해야 돼. 기철은 그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경은 식탁에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기철은 그걸 보는 순간 진경이 단순히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지요. 기철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은 일과 누나가 손찌검한 일을 대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빌린 돈도 자기가 책임지고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경이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경은 시댁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꺼냈어요. 당신 아버지에게 내 장사가 잘 되니 이제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얘기했어? 기철은 처음에는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오래 일해서 힘들어 하셨어. 우리가 결혼도 했으니까 부모님 생활비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진경이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자 사실을 조금씩 인정했어요. 기철은 부모님에게 진경의 쇼핑몰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누나가 옷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도 진경에게 말하면 몇 벌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가전제품을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진경에게 직접 부탁해보라고 했고요. 시동생에게 진경을 찾아가 보라고 한 일은 이미 드러난 뒤였지요. 기철은 이 모든 일에 악의가 없었으니 큰 잘못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형편이 되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도 결국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그 말을 듣는 동안 진경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야 지난 몇 년의 퍼즐이 풀렸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활비가 늦으면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요. 시누이는 진경의 회사 상품을 공짜로 가져가는 걸 가족의 권리로 여겼습니다. 시동생은 사고가 터지자 부모나 형보다 돈 많은 형수를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길의 입구에 기철이 있었습니다. 진경은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랑 당신 가족 사이에서 중간에 낀 사람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당신 가족 쪽에서 내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 기철은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반발했지요. 내가 당신의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힘들 때부터 함께한 건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 말은 진경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기철은 분명 진경이 성공하기 전부터 옆에 있었습니다. 진경을 사랑했던 것도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씁쓸했지요. 사랑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이 같지는 않으니까요. 나도 당신이 돈 보고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번 돈을 당신 가족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만들었어. 그것도 당신이 주도해서. 기철은 부모님을 조금 도와드린 게 정말 이혼할 정도의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진경은 돈 몇 푼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속이고 시동생을 보내 돈을 받아내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도 말리기는커녕 진경의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경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약속을 해왔지요. 진경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나를 돈줄로 보기 시작한 게 아니야. 당신이 가족들에게 김진경이라는 돈줄을 소개해 준 거야. 기철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뒤 기철은 자기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동생이 사고 쳤을 때도 일이 더 커지지 않게 막고 싶었다고 했지요. 진경은 물었습니다. 그 편한 생활은 누가 만들어냈느냐고요. 기철의 가족이 조금 더 편해지는 동안 진경은 새벽 시장을 돌고 거래처에 사정하고 직원 월급비를 맞추고 반품 수백 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철은 가족들에게 진경이 돈을 잘 번다는 말만 자주 했지 그 돈을 벌기 위해 진경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가족과 거리를 두고 생활비도 자기가 책임질 테니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경도 그 말에서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뒤였어요. 나는 어제까지도 당신이 내 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 기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경은 이미 변호사에게 상담받았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기철을 내쫓지도 않고 전 재산을 혼자 갖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나눌 것은 나누고 자기 사업과 재산도 필요한 절차대로 정리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서 시댁으로 나가던 돈은 모두 끊겼어요. 시동생에게는 차용증대로 반환을 요구하고 시누이와 시부모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일을 알아본다는 말도,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도 들렸지요. 진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사정을 궁금해하는데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경이 그 집과 인연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진경은 오랜만에 친정엄마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장사가 끝난 뒤였어요. 어머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다음 날 쓸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진경도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딸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위의 욕도 사돈 식구들의 흉도 보지 않았어요. 한참 지나서야 딸에게 마음을 정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처음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건넨 500만 원. 진경은 그 돈이 안 아까웠느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아까웠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통장지에 딸에게 주고 나니 정말 남은 게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은 아주 짧았어요. 돈 벌라고 준 거 아니야. 네 힘으로 살아보라고 준 거지. 진경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만으로 시작한 것은 쇼핑몰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허락해 주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도 그 돈에서 시작됐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진경은 이번에도 자기 힘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돈줄도 아니고 그냥 김진경으로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어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